드디어 완강! 봄샘 덕분에 알게 된 깨달음. 2월 둘째 주쯤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 만에 완강했어요. 선생님의 강의 들으면서 그 속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도 배우고 또 새삼 깨닫는 것들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선거의 중요성. 선거 중요한 건 알지만 뒷전이라는 거. 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견제, 비판, 옹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인데 강의를 통해서 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둘째, 공부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 25강쯤인가? 선생님께서 이소라의 난 행복해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슬프게 들려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독학 재수생인지라 외로워요. 연락하고 지내는 진짜 친한 친구도 10손가락 안팎입니다. 위 노래는 반어적 표현의 행복이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울컥하더라고요. 아, 내가 참혹한 현실이 아니라 행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고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고 목표를 향해 살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2012년 3월 10일 최강현 음악 추천 SENS like means 장진사 학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네, 박범입니다. 참 보니까 지금 이맘때쯤 와서 수능특강 끝에쯤 와서 굳이 이 수강후기를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 이 수능특강 하면서요. 수능 개념할 때는 얘들아 정치 진짜 재밌다.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게. 진짜 재밌다는 거 알게 해줄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수능 개념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특강의 41강째 이제 4강만 남겨두고 이번 강 포함해서 5강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수능특강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막 정말 수능 시험 잘 보게 모의평가 잘 보게 그걸 목표로 막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공부를 하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개념 강의에서 느꼈던 그런 깨달음, 정치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게 됐던 그런 깨달음들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수강후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아주 궁극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강연이는 되게 외롭다고 진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친구도 10손가락 안팎입니다. 이랬는데 안팎이라고요? 진짜 친한 친구가 안팎? 와,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나이 이만큼 살고 보니까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참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강연인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 나머지 171쪽부터 문제 풀고요.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하는 부분들 아주 간략하게 한 판으로 개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1쪽의 문제 5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공통적인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을 찾아보래요. 보니까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여러 문제들을 규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에 대한 인식의 고향으로 빈곤, 저개발, 기아, 질병 등의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성이 아주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들 등등. 여러분 여기서 요점을 한번 딱 보시면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서 다 함께 만나서 다 함께 이런 주제들을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이런 주제들을 공동으로 상의해서 논의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 바로 그 얘기가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타난 어떤 현대사회의 특징 한번 찾아볼까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
첫 번째, 국제기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어때요? 지금 국가 간의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기구 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정답 1번. 더 가볼게요. 사안에 따라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고 있다. 아니죠.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별 국가의 이익 추구보다는 다 함께 합의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래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력에 따라 위상이 결정된다. 초국가적 행위체에 대한 부정적? 아니죠.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보다 더 역할이 강화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또 어느 국제기구 조직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삐뚤게 그렸죠. 네, 보면 쫙 보자마자 여러분 어디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국제연합이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A 총회고 그리고 경제사회 이사회. 여기 뭐죠, 여러분? 네, 그러면 안보리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는 사무국. 아주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A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 하에 일국 1표주의가 적용된다. 그렇죠.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B에서는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며 일국 1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안보리에서도 일국 1표주의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의 찬성. 여러분 틀렸네요. 여기 2번이 틀렸습니다. 또 볼게요. B에서는 사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안보리에서 사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거부권 행사 없이 9개국 이상의 찬성. 맞죠? 또 C의 짱은 여기 사무국의 짱은 바로 국제기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하죠. 사무총장님. 네, 맞습니다. 또 5번에 약소국의 영향력은 B에서보다는 A에서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일국 1표주의를 하고 있어서 수적으로 그 약소국이 많은 곳이 바로 총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가라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를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해볼게요. 가나라는 정부 간 기구이고 다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라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가나다는 제한적입니다. 나다라는 세계적이고 가는 지역적입니다. 하나씩 껴 맞춰서 해보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여러분, 나토는요, 정부 간 국제기구이고, 여러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입할 수 없고 그 지역의 지역적 국제기구이고, 또한, 예, 포괄적이 아니라 제한적 국제기구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는 정부 간이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이다. 다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5입니다. 또 해볼게요. 두 번째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정부 간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만 해당되니까 지역적이고요. 또한 그러나 포괄적입니다. 정말 다양한 전반의 그런 권한들을 하니까 해볼까요? 나는 정부 간이고 맞네요. 그리고 보면 나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포괄적이잖아요. 아,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네, 틀렸네요. 또 보겠습니다. 다 국제사면위원회입니다. 여러분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 국제기구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국제기구죠. 되셨죠,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다는 비정부 국제기구 맞고요. 제한적인 인권에 관련된 거 맞고요. 다는 전 세계적 국제기구 맞네요. 맞습니다. 또 해볼게요. 리을 해보겠습니다. 라 해보겠습니다. 국제연합입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국제기구고요. 포괄적인 국제기구죠? 그렇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라는 정부 간 국제기구고, 라는 포괄적인 기능 수행하고, 라는 세계적이다. 정부 간 포괄적 세계적. 정부 간 포괄적 세계적. 네, 바뀌어서. 네, 아무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의 기사 A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A는 잘 모르겠네요. 헤이그에 본부를 뒀대요. 싱가포르 해협에 있는 섬 페드라 블랑카는 싱가포르 영토라고 판결했대요. 여러분 판결했네요. 그러면 어딘지 잘 짐작이 오시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분쟁을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벌써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딱 감이 오죠.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가볼게요.
페드라 블랑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서 영유권 분쟁을 빚어왔으며 말레이시아는 바투푸테 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판결로 1979년 이후 계속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이 페드라 블랑카를 둘러싼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이 되죠.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판결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구속력을 갖고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 또 볼까요? 두 번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한 기구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죠? 또 볼게요. 조약이나 협약, 국제관습법 등을 바탕으로 판결하죠.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한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리을. 원칙적으로 당사국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도 재판의 의무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쌍방의 청구에 의해서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하는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능 실전 문제로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국제기구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A와 B 두 가지 견해가 있답니다. 보니까 먼저 A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것의 권한과 기능은 주권 국가로부터 나오며 그들의 행동이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기 때문에 이 견해는 국제기구의 국가에 대한 종속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A의 견해는 뭐냐면 국가에 의해서 국제기구가 운영될 뿐 국가가 보다 더 상이고 국가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운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국가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는 견해. 따라서 이거 관점까지 연결시키면요. 국가를 주요한 행위 주체로 보는 바로 현실주의 관점까지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현실주의 관점은 국가를 가장 주요한 행위체로 보고 이상주의 관점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신뢰하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오직 주권 국가들만이 국제법의 주체고 주권 국가들이 독립적이고 간섭을 받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그들 정부의 관할권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부연 설명이에요. 주권 국가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초국가적 권위에 의한 결정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럼 여기까지 다 부연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럼 더 보세요. 이제 이에 비해서 초국가주의를 강조하는 B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국제기구를 독립된 행위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난민, 식량, 환경 문제와 같은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문제들이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대요. 여기서는 국제기구를 독립적인 하나의 행위 주체로 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 시각하고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상주의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문제 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A는 여러분 국가 위주로 봤던 시각이고 따라서 현실주의 연결. B는 국제기구가 하나의 행위체로 볼 수 있다라고 본 시각이고 이상주의 이렇게 하면 되죠. 보겠습니다. A는 국제사회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주의는 여러분 이상주의, 국제기구를 주요한 행위 주체로 보는. 따라서 여러분 틀렸죠.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A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다. 여러분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국가 자국의 이익도 다 보장이 돼 있어 라고 하는 건 이상주의의 생각이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도 역시 틀린 것. 3번 볼게요. B는 이 이상주의적 시각은 약소국가 강대국의 이익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충돌한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제사회 속에서 강대국의 이익, 약소국의 이익 충돌한다 라고 보는 건 여러분 A죠. B는 인권 문제에 뭐 있었습니까? 인권 문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등에서 서로 다 같이 협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었잖아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또 국제기구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유용하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유용하다라고 보는 건 현실주의 생각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5번이 그럼 정답이 되겠네요. A와 달리 B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보세요. 이 말 어려운 말인데 자 보세요. B는요. 이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인권 문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등등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다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A, B 관점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는 현실주의로 보고요. B는 이상주의로 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A, 현실주의에서 121개 대표들이 대인쥐례 금지 협약에 서명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한 지뢰 이게 뻥 터지는 그거죠? 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금지 협약에 서명한 것. 이것은 어떤 그런 그 전쟁 방지나 평화 이런 것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A가 아니라 B 이상주의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틀렸네요. 두 번째, 미국은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면서 교토 의정서를 탈퇴했어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죠? 보시면 현실주의 맞습니다. 또요. 한국은 대만과 단교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대만에서 한국 물건 안 산다 막 이런 것도 막 그래서 한국 물건 막 깨부시는 거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만과 단교했던 이유는 경제 대국인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만 인정해라. 우리랑 친구하고 싶으면 대만과 끙뽀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익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만과 절교하고 친구 관계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딱 간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예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A죠, A. 따라서 틀렸네요. 또 보세요. 부국의 빈국에 대한 채무 탕감을 통해서 여러분 채무는 빚이죠.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빚을 깎아주는 주빌리 이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서로 협력해서 다 같이 잘 살자는 B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여러분 1920년에 창설됐어요. 그리고 창설 초기 회원국은 42개였습니다. 해체될 때까지 여러분 해체됐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총 회원국은 63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좋은 정보가 또 있습니다. 이미 해체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 국제기구 무엇일까요? 네, 국제연맹이죠. 더 해볼게요, 여러분. 창설의 목적은 규약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평화 유지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세 번째 설명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제연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기억, 정부 간 국제기구 맞죠? 정부만 가입할 수 있고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라는 큰 틀 하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교류까지도 다 하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니은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지향한 국제기구였죠. 그러나 실패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국제연합으로 넘어가게 되죠.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주권 국가가 중심이 된 국제사회가 등장하게 된 계기. 여러분 국가가 탄생하게 된 그래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게 된 계기가 됐던 건 여러분 뭐였죠? 베스트팔렌 조약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몇 가지 안 나오는데 이거 기억 안 하면 정말 큰일 나죠. 베스트팔렌 조약 여러분 종교전쟁이죠. 그 신교와 구교의 종교전쟁이죠. 선생님도 뭐 세계 살아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 종교전쟁 이 베스트팔렌 이전에는 유럽 전체를 교황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그
거기서 다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 국가의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끝나면서 이 하나의 민족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디귿, 이 국제연맹에 대한 얘기 아니죠. 또 리을, 소수의 강대국에게 거부권을 부여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거부권이 부여된 국제연합 얘기하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니은 하는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치인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으로 해마다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140명이 담배로 죽는 셈인데 또한 5천만 국민 중에서 4천만을 차지하는 비흡연자들은 매일 간접 흡연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싫더라고요, 좀. 저도 막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쓴 것 같고 막 이렇게 술자리 같은데 회식 자리 같은데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저기요. 뭐죠? 프린트가 안 돼서 PC방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PC방에 그 프린트하러 잠깐 갔는데 정말 머리끝부터 옷까지 해서 모두 정말 흡연자들의 그 담배 냄새 이렇게 쫙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정말. 네. 그냥 뭐 담배 연기 한번 마시면 뭐가 상관 있나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강력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께서는 물론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안 계시겠지만 항상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보건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간접 흡연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금연을 위해 2003년 5월에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고 우리나라도 2005년에 비준을 했답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예. 기억, 우리나라에서 이 기억은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네, 협약,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비준을 받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맞고요. 니은 볼게요. 세계보건총회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럼 보건에 관한 제한적인 기능이죠? 틀렸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에 대한 동의안이, 이 비준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게 아니죠. 비준을 동의해줬으면 그 다음에 비준을 해야죠. 비준을 해야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비준의 주체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174쪽입니다. 174쪽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2페이지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됐습니다. 표로도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말 하나로, 정말 한 판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냉전과 탈냉전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냉전과 탈냉전 하는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역사적인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해서 정치라는 과목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이 한 문제만큼은 정말 이 흐름이라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들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18번째 주제,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외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 외교. 나라의 외교. 여러분, 이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외교는 정말 꼭 맞물립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 판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이거 반듯한가요? 예,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흐름으로 생각을 할 때, 1940년대 말. 그러면 여기 1950년대가 있고 50년, 60년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제대로. 예. 여기 1940년, 그리고 1950년, 그리고 1960년, 1970년, 그리고 1980년, 그리고 1990년, 그리고 그 이후, 네, 그리고 그 이전.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 1940년대 말, 여기, 그리고 1960년대 말, 이쪽, 그리고 1980년대 말,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그려놓고 20년 간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20년 간격으로, 20년 간격으로. 그리고 그 전에 기억하실 건 뭐냐면 그 전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냐면 베스트팔렌 조약. 팔렌 조약으로 국제사회 형성. 국제사회 형성. 왜요,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국가가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국제사회 형성. 그리고 그 이전에 1940년 이전에 여러분 1차 세계 1910년대 1차 대전 해서 1920년에 국제연맹. 그리고 2차 대전. 2차 대전 해서 1945년에 국제연합. 이걸 먼저 사전에 요 앞 시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국제정치 부분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 되기도 해서 우리 또 어떻게 배우냐면 국제사회 형성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1940년대 말, 6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 40년대 말부터 45년도에 국제연합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40년대 말부터 해서 냉전이 성립됐습니다. 냉전. 그런데 그 이후에 냉전의 완화. 그리고 이때는 탈냉전입니다. 바로 이 과정입니다. 네. 냉전은 1940년대 말. 그리고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중심으로 전 세계가 양갈래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전 양극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극체제. 양극체제.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들어가서 보면 왜 냉전이 성립되게 됐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다가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정말 표로서 정리를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정말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니까 이 내용에 관해서 정말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이야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꼭 개념 강의 가셔서 선생님이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냉전의 성립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강의 가셔서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는 겁니다. 20년 간격으로 먼저 표시했고 그 이전에 봤던 대표적인 사건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뭐냐면 이제 국제연합이 결성이 되고요. 이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국제 평화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미소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소련이 자신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팽창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에 맞서서 미국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붉은 물이 들겠다. 정말 다 공산화되겠다 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더 공산화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럽을 경제적으로 원조하고 그리고 또 이 정말 미국이 간섭을 해서 정말 공산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40년대 말에 1947년에 여러분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 미국이 개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독트린이라는 건 외교정책 선언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을 해요. 소련을 막겠다. 전 세계의 공산주의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걸 막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선언 하에 1947년부터 51년까지 이 유럽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셜 플랜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가난해지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똑같이 산다라는 그런 공산주의 이념에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원조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나오면 냉전의 형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어땠냐면 2011년 수능에 났던,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문제로 국제기구로 봤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서유럽 중심의, 미국 중심의, 그리고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이렇게 탁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냉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0년대 말입니다. 60년대 말에 이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소련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완화됐다라는 뜻을 프랑스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탕트라고 말을 합니다. 데탕트. 데탕트란 무엇이냐면 휴식이란 뜻이래요. 휴식, 쉼 이런 뜻이래요. 진짜 냉랭한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불꽃을 튀기면서 화염이 막 불이 나면서 그런 전쟁은 아니고 냉랭한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완화되는 기점이 1960년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 이건 뭐냐면 불간섭주의입니다. 여긴 뭐예요, 여러분? 소련이 이렇게 팽창을 하니까 미국이 딱 간섭해서 이거 막겠다라고 해서 딱딱 이렇게 대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렇게 이게 베트남 전쟁 이후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심하게 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손실이 큰 다음에 다시는 그런 문제, 국제사회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고 빠진 거예요. 예, 미국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소련도 어떠냐면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 분쟁도 있고 영토 분쟁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내부도 소련 내부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3세계들이 막 등장을 하고요. 소련 편도 미국 편도 아니야라는 제3세계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일본, 중국, 유럽 이런 데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냉전 시기는 미소 중심의 두 극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 냉전이 완화된 이 시기는 여러분 여러 극들, 다극, 여러 극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중국, 또 제3세계 이렇게요. 그래서 다극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냉전, 그리고 냉전이 완화되면서 바로 탈냉전으로 갔느냐? 1980년대 말에 바로 탈냉전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운데 여기 여러분 꼭 말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 1970년대 말에 다시 한번 새로운 냉전이 오긴 했습니다. 신냉전. 다시 한번 새로운 냉전이 오긴 했었어요. 이거는 종종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꼭 외워두실 건 아닌데요. 예, 전체적으로 20년 간격으로 해서 냉전, 완화, 탈냉전의 흐름 가운데 이 완화된 가운데서 정 가운데 70년대 말쯤에 신냉전이 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소련과 친한 정부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것도 어찌 보면 확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친소 정부가 서려고 할 때 이것에 저항하는 저항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항군을 미국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친소 정부와 저항군 간의 요 안에서 막 대립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 속을 더 들여가 보면 이 친소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소련과 그리고 저항군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간의 사실은 또 대립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냉전이 그 신냉전이 나타난 여기 사건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 상태로 탈냉전에 왔다. 이거는 좀 아니고요. 가운데 이제 신냉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냉전이 해체됐는데 냉전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소련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몰타 섬에서
바로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하게 되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탈냉전기에는요, 소련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련이 없어지고 이제 러시아가 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보세요. 군사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극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극. 네. 미국 하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다극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단극 체제, 경제적으로는 다극 체제라고 해서 단극적 다극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쫙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20년 간격으로 자른다. 그 이전의 사건을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냉전, 완화, 탈냉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냉전, 그리고 닉슨 독트린, 완화, 그리고 몰타 선언, 탈냉전.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신냉전이 한번 있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딱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외교도 여기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950년대, 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땠냐면요. 보세요. 전 세계가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이었습니다. 한쪽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어디 줄 섰겠어요? 그렇죠. 미국 중심의 반공외교입니다. 반공외교. 이때 우리나라 외교는. 그럼 보세요. 이제 70년대는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70년대는 딱 보니까 70년대 말에 신냉전이 있었지만 70년대 전반적으로 60년대 말부터 닉슨 독트린. 그래서 그 닉슨이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기도 했고요. 막 탁구 선수들이 막 가가지고 서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교류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화해 무드 그리고 휴식의 무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의 냉전은. 근데 우리라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뭐 했냐면 6.23 평화통일 선언도 하고요. 평화통일 선언도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공산국가들이 있긴 한데 북한과 같은 나라 말고 그 비적대적인 그런 공산국가에게 문호도 개방하고 그랬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모습과 다 같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냉전 완화 시기를 거쳐서 1980년대 말에 드디어 이제 탈냉전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도 이 똑같이 국제정세의 흐름과 똑같이 가요. 이제 어떠냐면 소련도 해체됐고 소련, 중국 이런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친구 관계도 맺고 막 이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방외교라고 얘기를 해요. 북방외교. 국제정세의 흐름과 같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와서는 정말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의 정상도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냉전 시기 40년대 말인데 우리 5, 60년대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반공외교. 70년대 화해 무드니까 우리나라도 비적대적인 공산국가에 대해서 문호 개방했고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90년대 초중반까지 북방외교에 치중해서 그런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도 맺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까지. 여기까지 해서 국제관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외교 다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흐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걸 꼭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만 보면요. 이제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 여기 앞에다 현대 이렇게 붙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보면 이념보다는 이제 이념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 축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실리 중심의 외교로 가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그런 이념간의 그런 냉전, 그리고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예전에는 이념 간의 그 대립이 그게 너무 커서 그 밑바닥에 가려져 있던 그런 자잘한 분쟁들은 표출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념 간의 그 대립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떠냐면 민족, 인종, 종교 이런 것들을 둘러싼 국지적인 전쟁들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테러 뭐 이런 거 뭐 지역 간 이런 분쟁들 정말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바로 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실리 중심 국지적 전쟁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 또 보겠습니다. 환경이나 인권 문제 또는 국제 평화 문제 이런 것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해졌죠. 협조가 강조되게 됐죠.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은 여러분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 엠네스티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엠네스티 꼭 기억해라. 이거 비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사면위원회라고도 한다 라고 했던 부분. 이제 마지막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 마지막 하나 보면 뭐냐면 동서 갈등보다는 남북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북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념 갈등입니다. 보면 서쪽에는 자유주의 진영이 보통 있었고 동쪽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 갈등이라고 할 때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 대립을 의미를 했었어요. 이념 갈등을 동서 갈등이라고 불렀고 이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입니다. 격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남쪽에는 좀 덥죠. 이 더운 지역에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있고 북쪽 서늘한 이 기후 탓이 굉장히 크다네요. 선진국이 되고 후진국이 되는 것에. 그래서 이 북쪽에는 서늘한 기후에 부자 나라들이 모여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북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 이념보다는 실리가 중심되고 그리고 국지적 전쟁이 많아지고 환경이나 인권이나 평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 협조가 많이 요청되었으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국제 시민단체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동서 갈등보다는 남북 문제가 보다 더 큰 이슈가 되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과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또 국제 정치 파트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4시간 남았는데요. 네, 꼭 잘 마무리하셔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